안녕하세요. 오늘은 IoT 지식력 검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플랫폼, 거기에서 관리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는 어떠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었죠. 그때 이런 사물 인터넷의 비약적인 이런 확장과 확산으로 이제는 그 IP 어드레스, 그 값을 할당해주는 특정 값, 그게 이제 모자르게 됐어요. 수요가 모자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커버하기 위해서 IP 버전 6라고 하는 형태의 주소 체계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은 이렇게 제한적 환경에서 통신을 위해 저전력 무선 통신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범위라든가 대역폭, 비용, 전력 소비율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이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런 IP 버전 6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능한 형태의 이런 IP 버전 6의 패킷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해당되는 버전이라든가 트래픽에 대한 클래스, 그다음 플로우 레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송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값을 전송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과 IP 버전 6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리 통신 중에 하나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입니다. 와이파이는 통신 표준이 아니라 얼라이언스, 저런 와이파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치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자, 제조자의 모임 이름이에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발빠른 형태의 진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는 IEEE, 지난 시간에 표준화 기구 중에 하나였던 게 IEEE였죠. IEEE에서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 제1레이어와 2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의 통신 규약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1G, BGN, AC, AX, AY, BA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표준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통신 환경이 지원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나 애드온 모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4GHz 대역의 이런 주파수 대역의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1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13개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13개가 연결되면 더 이상 옆에 있는 것은 연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채널들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검정색 붉은 선으로 표현된 것들이 처음에 형성되고 그 사이에 또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2번, 13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 간의 간섭 현상이 많아져요. 우리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뭐 웹이나 이런 것들 찾아볼 때 사용자들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속도가 더디게 되죠. 채널별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13개 채널을 살핀 후에 간섭, 인터퍼런스라고 하는데요. 간섭이 가장 적은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드온 모드라고 있어요. 애드혹 모드는 뭐냐면 이렇게 와이파이의 액세스 포인터, 공유기가 없이도 디바이스들끼리 직접 연결하게 되는 그런 환경, 그걸 애드혹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디바이스 중에 한대가 와이파이의 액세스 포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을 애드온 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새 많이 쓰는 지오 펜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지오 펜싱, 지리적으로 펜싱,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에 미치는 범위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수집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건 짧은 거리를 커버하는 형태의 통신망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넓은 거리를 커버하는 통신 그런 대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 저마다 다른 통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와이파이 연결만 하더라도 이렇게 통신 거리가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있고 또 주파수 대역도 달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와이파이 연결,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게 아셔주셔야 될 내용들인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테이블입니다. 이 페이지와 뒷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두 페이지가 져서 현재 와이파이 표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가끔씩 비교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고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익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 지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검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시험이잖아요. 이해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지만 암기, 공부가 요구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암기를 하는 것들도 시험 문제 안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필요에 따라서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와 유사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은 앞으로 자격을 획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가 있죠. 예전에 블루투스 3.0 시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형태의 구분이 있어서 100m 거리를 커버하는 거, 200m 거리를 커버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50m를 커버를 하면서 로우 에너지, 저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블루투스 프로토콜이 나왔는데 그게 블루투스 4.0 버전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하는데 BL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버전별로 올라가면서 어떤 형태의 이런 속도나 전송 대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전력 블루투스의 특징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 특징별로 어떤 형태의 산업 영역에 사용이 가능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4.2 버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오게끔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4.2 버전부터요. 아울러서 4.0 규격 대비 전송 속도가 2.5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버전별로 큰 변화가 있는 차이점은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지원해요.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기들을 직접 연결을 해서 지역적인 그물망을 형성하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통신거리가 그만큼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 노드를 기기에 넣으면 각 노드가 데이터를 읽어 무선으로 서로 전달해서 이동이 자유롭고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센서나 전구 등 많은 기기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이런 응용 분야에 적합한 기술이 메시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이 블루투스라는 얼라이언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기능을 제시하겠다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이제 한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허브 앤 스포크 대표적인 게 뭐죠? 자전거 타이어 생각하시면 되죠. 가운데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살들이 있죠. 이런 허브와 이 스포크 방식 형태로 블루투스 네트워크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비콘이라는 게 있어요. 비콘, B-E-A-C-O-N 뭐죠?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 그걸 비콘이라고 하는데요.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어떤 광고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걸어가시다 보면 어디 뭐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한다는 둥 이렇게 전단 같은 메시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비콘 시그널을 받아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런 비콘을 주기적으로 신호를 계속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생하는데 하루에 10번을 발생할 때 가장 저전력으로 나타냈었던 통신 프로토콜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였죠. 그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자주 저런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저전력이 요구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채용한 이런 비콘이 가장 많이 마케팅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투스 5가 이미 나왔고 블루투스 6도 이미 나와서 이제 곧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블루투스 5는 24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송 속도가 2배 향상됐어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그리고 전송 거리가 4배 확장됐고요. 실어 나를 수 있는 브로드캐스팅 용량이 8배 확장됐어요. 굉장히 막강한 통신 프로토콜로 돌아온 것들이죠.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건물 안에서 웬만한 통신 프로토콜은 블루투스가 혹시 천하 통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RFID가 있어요. RF, 라디오 프리퀀시, 주파수로 ID, 대상 사물을 식별하는 기술이에요. RFID.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되면 인지하는 거리라든가 인지하는 사물의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주고받는 정보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 대역별로 사용되는 용처라든가 사용되는 형태의 방법들이 다 다르게 돼요. 특별히 파워 소스, 전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RFID를 액티브 RFID라고 그러고요. 전원이 없는 RFID를 패시브 RF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있는 RFID는 어떤 용량에 많이 사용되는지 이런 형태의 주요 응용 분야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NFC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쓰이죠? 우리가 사용되는 티머니 카드 같은 거, NFC,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이라고 그래요. 버스 탈 때 3cm 안 되는 거리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저를 식별해서 요금을 받죠?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이게 일반적인 NFC 기능이에요. 그래서 RFID 기술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건 13.56메가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어요. 양방향 근접 통신 기술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NFC 동작 모드로 피어-투-피어 모드, 리더-라이터 모드,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각 모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그비. 지그를 빼면 뭐가 되죠? 벌이죠, 벌. 그래서 소형 저전력, 저비용 근거리 통신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블루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그비가 가장 저전력 통신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어요. 지그비, 블루투스, NFC 이런 것에 대한 특장점들이 어떤 것인지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802.15.4라고 하는 통신 형태의 내용에서 표준이 구축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웨이브가 있어요. 이거는 홈 자동화, 그다음에 가전 이런 것에 연결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젠시스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이게 홈 오토메이션의 모니터링이나 컨트롤을 위한 저전력, 제어를 위한 저전력 통신 기술을 G웨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많이 채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900메가 대역이에요. 우리 웬만한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는 통신 대역이 2.4GHz 대역이잖아요. 얘는 900메가 대역이에요. 그래서 통신 간 간섭에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벽이 하나 있더라도 벽을 투과해서도 30m까지 해당되는 거리 자체로 통신 구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기타 통신 기술로 WPAN, 그래서 개인이 활동 영역에 다양한 장비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무선으로 제 주변 근처에 이런 에어리어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선 램보다 복잡도가 좀 낮고 저전력을 사용하고 개인 사무실 또는 택내 등의 POS, 포스, 단말기 같은 데 무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술, 이걸 WPA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 GPS를 대용하는 이런 리얼타임 로케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인데요. 매우 짧은 데이터 펄스를 극저전력 라디오 신호로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광대역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 특장점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요. 기존의 근거리와 기타 통신 형태의 내용들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무선으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특장점이 있는지 역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와이어리스 사트하고 아이사 100A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파의 난반사가 많은 곳, 어딜까요? 공장 같은데 철판이라든가 쇳덩어리가 많아가지고 전파를 쐈는데도 난사, 반사되는 이런 환경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 와이어리스 사트하고 아이사 10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 이런 것들, 트랜스포트 계층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이런 계층 형태를 만족하는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주파수 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최근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거리 통신이 아닌 이 넓은 거리, 광범위한 통신을 커버하는 이런 영역들에 사용되는 사물 인터넷 전용망이 있습니다. 이미 LPWA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전력 소모 설계예요.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어. 고전력 아닙니다. 저전력이고 안정적인 장거리 커버리지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단말기가 저가로 공급돼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런 구축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 수 있는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뭐 이렇게 뭐 치매 노인, 중증 환자들 관리한다든지, 독거 노인 관리를 한다든지, 어린이, 유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약자 계급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신망이 와이어리스 이런 사물 인터넷 전용망이고요. 최근에 이걸로 이제 무선 검침망 뭐죠? 원격 미터링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 미터링 서비스라고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검침원이 다니지 않고 원격지에서 한꺼번에 검침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어떨 때는 넓은 거리, 어떤 건 조금 더 내가 보낸 데이터가 확실히 받아졌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실시간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을 채용해서 쓰는데요. 로라 또는 NB-IoT와 같은 사물 인터넷 전용망의 특장점들을 구분해서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카테고리 M2, 카테고리 1, 로라 어떤 형태의 차이점이 있고 커버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한번 구분지어서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에요. 아까 사물 인터넷 플랫폼 중에서 검색 기술, 거기에 사용되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와 같은 이런 형태의 기술이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보는 이런 형태의 기능들이에요. 동작 방식 한번 숙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서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호환성은 어떤지, 확장성은 어떤지 한번 숙지해서 아실 필요가 있고요. 코어 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어 앱은 전송 지연과 패킷 선신율이 높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사양으로 이 동작이 되는 그런 하드웨어의 센서 디바이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량형 프로토콜이에요. HTTP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로 어떤 기반 형태의 프로토콜들이 서비스가 되는지, 코앱의 특징은 어떤 건지 숙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새 이런 사물 인터넷 응용 계층 프로토콜을 묻는 시험 문제는 보통 한 번 시험 볼 때 2개에서 3개 정도, 3문항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QTT, 메시지 큐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이 약자인데요. 지연이나 손실이 심한 네트워크 환경, 어떤 겁니까? 검침기, 센서, 이런 작은 기기들의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달, 뭐죠? 원격 모니터링을 위해서 IBM에서 99년도에 개발한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고요. 전달되는 메시지는 손실 복구 기능 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 단순한 메시지 포맷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대응 및 배터리 소비가 작다, 저전력으로 동작된다, 이런 특징들을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XMPP, 자버라는 이름으로 99년도에 만들어진 XML 기반의 메신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구글, 야후, MSN 이런 메신저 프로토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고요. 도메인 서버를 통한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이라든가 도메인 서버 간 통신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어려운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메시지 교환 방식으로는 어느 한쪽에서 퍼블리싱하고 어떤 거는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데이터를 받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요청하고 리스폰스를 응답을 하는 이런 2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XMPP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보시는 코어 스탠다드라고 해서 메시지 타입이 이렇게 한정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줄 때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잠시 알아보면은 요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죠? 오픈소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하드웨어 플랫폼. 하드웨어를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회로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명세서, BOM, 거기에 대한 펌웨어 소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제가 안정된 보드에 회로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아두이노라는 게 있어요. 아두이노, 뭐 강력한 친구들, 뭐 좋은 친구들, 뭐 이런 뜻인데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보드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든가 일반 학생들의 이런 창의력 증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드였는데요. 이렇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보드가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애트메사의 AVR이나 코어텍스 M3를 채택한 이런 형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다. 이런 식으로 익히시면 되겠고요. 아두이노 보드로 이탈리아 학생들이 창의력이 증작되는 걸 보고 있다가 보니까 영국의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만든 보드가 라즈베리파이 보드라는 형태의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용으로 사용됐지만 몇 천만 개가 팔릴 정도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리눅스 OS를 기반으로 해서 라즈비안이라는 OS가 제공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설정 자체도 제공해서 초보 프로그래머가 개발하기 딱 좋은 환경들이에요. 그 밖에 인텔사에서 만든 보드죠. 인텔의 갈릴레오, 에디슨, 큐리, 줄 뭐 이렇게 과학자 이름을 딴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형태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인텔의 큐리 같은 것은 시계가 뭡니까? 태그 호이어의 스마티드 와치라고 하는 것 안에 저런 보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저 보드 가격보다 몇십 배 큰 부가가치를 얻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어낸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밖에 비글번의 블랙이라는 보드가 있는데 얘는 특별히 뭐가 있냐? 고성능 ARM CPU를 채택하고 고속 비디오와 오디오, 2D, 3D 그래픽 처리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이게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비글번의 블랙 하면 이런 내용들이 항상 특장점으로 제시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이던 이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대만 회사죠. 그래서 대만의 집배인 미디어텍이 2014년 9월에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오픈소스가 하드웨어 플랫폼이 링크이드원이라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게 있다. 무엇을 지원한다.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애플의 헬스킷 같은 거. 헬스킷 뭐합니까? 우리의 헬스케어를 관리해주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바디매스 인덱스 키하고 체중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또 우리 뭐합니까? 뛰고 났을 때 전반적인 바이탈 사인을 매니지먼트 하죠. 혈압, 체중, 심박수 이런 의료 정보를 얘네들이 획득을 해서 모바일로 다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 몸 상태가 어때? 라고 알려주는 이런 플랫폼들이에요. 미국 주요 23개 병원 중에서 15곳이 애플 헬스킷을 자기네 플랫폼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을 정도예요. 구글도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네스트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런 IoT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애플의 홈킷, 뭐죠?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 홈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조명, IoT 도어 락키, 카메라, 온도 조절, 이런 통풍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애플 홈킷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지가 있죠. 요새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에이전트가 스마트 싱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물과 이런 가전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지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플랫폼이 더 있다 뭐냐? 이런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OS와 같은 플랫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리눅스 같은 게 있겠죠. 꽤 오랜 역사를 1990년도부터 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리눅스라고 하는 OS와 같은 OS 플랫폼이 있고요. 타이니 OS라고 해서 정말 작은 사이즈, 초저전력, 몇 K바이트의 램, 몇십 킬로바이트의 코드 공간 이런 데 제한된 기기에 활용하기 위한 타이니 OS라는 게 있고요. 타이니 OS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추상화에 대한 아키텍처, 이런 형태의 계층적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라는 걸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콘티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IP 버전 6와 IP 버전 4를 같이 지원하고 초소형 구현체로 세계 최초 IP 버전 6 레디라는 인증을 받았다. 이런 특장점들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엠베드 OS 이 손종이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한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 그걸 같이 더불어 썼던 제공되는 엠베드 OS라는 OS입니다. 가장 개발자한테 안정화된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OS예요.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큐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개발한 일반 디바이스형 그런 OS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침기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떤 형태의 내용들을 지원한다는 특장점 역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큐브 앞에서 한번 했죠. 전자부품 용어에서 만든 모비우스라는 서브 플랫폼과 대별해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게 N큐브예요. 그래서 제공되는 기능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캐모마일 이런 형태의 버전 형태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형태의 플랫폼을 대상되는 디바이스에 포팅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소스는 다 어디 있어요? github.com에 오픈소스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OCF의 기본적인 플랫폼인 IoT버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티버티의 속성은 어떤 값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싱즈 2010년 12월 달에 공개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거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이런 형태의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서로 데이터 값을 인지해 주고 있는 센서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센서는 감지 대상, 감지 방식, 집적도, 구현 기술, 적용 분야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센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여기 센서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에는 어떤 기술이 있고 거기에 바이오 센서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모바일 센서의 역할들, 카메라, 음향, 근접, 조도, 중력, GPS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스마트카, 우리 아까 자율형 자동차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주요 센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헷갈리기 쉬운 거 레이더, 라이더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의 원리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스마트폰 안에만 해도 20가지 정도의 센서가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센서 값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처럼 위치나 환경이나 기타 센서 값들에 의해서 판별되는 다양한 종류를 숙지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런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는 시험에 항상 나오고요. IoT라고 하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인프라입니다.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